반갑습니다. 대상포진 걸린 고라니 김희우 골수입니다. 아니 근데 대상포진이 원래 이거 인수 공통 질병인가요? 이렇게 했었다가 이거 더 흉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가리는 걸로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현충일로 휴장하는 동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사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아시아는 요걸 따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또 오늘 우리 휴장했던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내일 화요일 새벽 뉴욕 증시 마감이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우리 증시 4일 만에 개장하는데 이제 6월 FOMC를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 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반등과 함께 이제 하향 안정화가 나타났던 환율이 우리 그 현충일 연휴로 쉬는 동안 역외 원달러 기준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 하락분을 그대로 다시 만회를 하고 올라왔다. 이건데 환율 상승은 최근에 한국 증시 외국인들의 가장 뚜렷한 어떤 매도 트리거로 연동이 돼 왔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렇게 다시 안전자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이렇게 복귀가 된 배경은 뭐냐? 6월 FOMC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막판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던 연준 임원들의 이 오럴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주말에 연준 부의장 라엘 브레이너드가 최근 말이지 월가에서 연준 금리 인상이 6월, 7월 앞으로 두 번만 빅스텝 뛴 다음에 그 다음 9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로 한번 쉬어갈 것이라는 이런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3개월 뒤인 9월이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쉬어갈 여유가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아예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지난주 PC 인플레이션이나 이번 금요일 발표 예정인 5월 소비자 물가 CPI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가 이제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확하지 않은 것,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유가잖아요.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은 유가가 5월 달에 WTI 기준으로 $100 초반까지 잠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120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반영되는 다음 소비자 물가는 어떨지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 글로벌 증시 반등이 그 연준 라파엘 보스틱 그 총재의 9월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정지설, 그리고 이거에 따른 달러 약세, 여기에 전부 다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이걸 다시 반납해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역시 9월에 금리 인상 쉬어간다고 누가 그랬냐. 이게 이제 실제로 오늘 썸네일에 나온 라파엘 보스틱 그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말한 건데, 왜 제가 그때 그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분 인상도 뭔가 좀 후덕하고 막 그 인자한 시골 마을 신부님 같지 않냐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같은 연준 임원들끼리 이렇게 바로 며칠 전에 한 말을 정면으로 막 부정하면서 각을 세우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하여튼 이 라파엘 보스틱은 연준 최초의 그 흑인 지역 연은 총재이자 FOMC 금리 결정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 유일한 또 흑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앞에 라엘 브레이너드랑 로레타 메스터 이 두 명의 금발 백인 업타운 걸, 아니면 뭐 그 두 명의 알파걸이 디스했다는 게 뭐랄까, 왜 우리 어렸을 때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그 외국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그 흑인 꼬마의 그 시릴러였나? 걔 왕따 시키고 막 그 못살게 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약간 오버랩 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로레타 메스터가 말하기를 9월 금리 동결설은 또 뭔 그 꿈꾸는 소리냐. 다들 5월 고용지표 봤다시피 평균 임금 인상률은 조금 완만해졌지만 고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건 언제든지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6월, 7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고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근거가 안 나오면 9월에도 빅스텝, 그러니까 5, 6, 7, 9월 4번 연속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 밀어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주말에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패드워치에 나온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 주 6월 FOMC,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은 99.6%. 와, 진짜 저는 99% 넘는 거 오랜만에 봐요. 진짜 빅스텝 이번에도 연준이 밟을 가능성 99.6%라는 거고, 그 다음 7월에도 마찬가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89.8%. 그 다음 앞에 이제 9월 금리 동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잖아요. 9월 FOMC가 9월 21일인데 이때 또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는 63.4%까지 상승하면서, 요게 일주일 전만 해도 35%였거든요. 거의 2배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확률이라는 게 원래 50%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로 해석되는 건데, 9월 FOMC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상 잠깐 일시 정지설로 지난주 위험자산 선호 현상 재개되면서 우리도 다 반등했는데, 그게 만약에 뻥이야라고 하면은 그거 다시 반납해야 된다, 뭐 결자 해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되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올해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은 미국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12.9% 하락. 미국 증시가 지난 7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 7번 정도의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 S&P 500 지수 평균 하락률이 36%였으니까 지금이 만약에 그 베어마켓에 있다고 치면은 아직 조정은 딱 중간 정도 지점에 있다는 거죠. 지금 12.9%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이 7번의 그 침체 국면의 그 조정 기간 동안 평균 약세장이 14개월을 갔으니까 기간은 거의 아직도 70% 정도 남은 셈인데, 그러면 평균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빠진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빨랐던 하락장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그 초창기 그때 2달 동안 당시 34%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이었죠. 물론 그만큼 이제 V자 반등으로 반등도 빨랐습니다. 근데 진짜 당시만 해도 중세시대 스페인 독감까지 막 들먹이면서 진짜 온 인류가 막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막 난리 났었는데, 결국 한 30% 하락하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그 배경에는 결국 연준의 양적 완화가 있었으니까, 사실 글로벌 증시 상승 하락은 뭐 맨날 그놈의 얘기하는 그 실적이나 무슨 차트 분석 내지는 업황에 대해서 공부한 거에 따라서 그 증시의 상승 하락이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니다. 결국은 다 이게 연준 유동성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봐야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 보면 지금 마이너스 70%, 80% 이런 거 막 허다하잖아요. 코로나 때 한창 그 기업 가치앱에서 법을 많이 꼈었던 무슨 뭐 줌 비디오, 로블록스 막 이런 거 마이너스 지금 막 7, 80%예요 지금. 그래서 워런 버핏이 비로소 썰물이 됐을 때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쳤는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배영을 하지 말자. 배영은 위험한 것이다. 다음 한국 증시는 이제 코스피의 경우 올해 들어서 한 10.6% 하락했는데, 뭐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환율 상승이랑 외국인들의 대형주 집중 매도세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볼 때 달러로 거래되는 MSCI 코리아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 하락률이 14%였다. 코스피 하락률보다 훨씬 컸다.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하면 밸류가 더 많이 깎여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의 친정 시티그룹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미 유가도 배럴당 1200달러에 다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도 최근 6개월 동안 밀 가격이 40% 올랐고 옥수수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이거를 인플레이션 고점을 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그 근거는 뭐냐? 역시 이제 러우 전쟁인데,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밀어 올려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 거기다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요, 지금 뭐랄까 좀 한창 삐쳐있는 그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사우디 증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그 회담이 6월 중에 잡힐 거라고 지난주에 막 자신있게 입 털었는데, 주말에 다시
요게 7월로 미뤄질 것 같다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우디 측에서 이제 삐딱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99%고,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에 그 사우디 왕가를 거의 무슨 야쿠자 내지는 마피아급의 어떤 범죄 집단으로 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네 아쉬우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중동의 그런 정서로는 이게 뭐 절대 쉽게 마음 안 돌리는 거고. 근데 또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전쟁 중이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뭐랄까 그 이심전심으로다가 야, 이럴 때 우리도 좀 그 대접받고 옛날 위상 뭐 잠깐이나마 좀 누려보자, 이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사우디가 증산에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유가는 $100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사우디는 이미 중국하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까지 다 터놓고 열심히 기름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상품 시장의 모든 거래는 다 달러로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패권이 좀 시들고 있는 거죠. 왜 용산 전자상가 그 용팔이 형님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런 진짜 어록이 생길 정도로 가격 가지고 장난 많이 쳤었고, 동대문 시장도 소매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뭐 손님 맞을래요 막 이딴 소리 하면서 못되게 굴다가, 이제 이게 다 결국은 2000년대 그 인터넷 쇼핑 대중화되면서 전부 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아니, 오죽하면 예전에 진짜 그 표현이 유행을 해가지고 개그 프로에서도 뭐 소개팅 하는 상황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연봉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남자가 거기 맞서가지고 여자한테 그럼 그쪽은 몸무게 몇 킬로 나가냐고 하니까 뭐 누구씨 지금 맞을래요? 막 뭐 이런 게 개그 소재로까지 쓰였었다니까요. 하여튼 유가 얘기하다가 지금 용산 들러서 동대문까지 또 갔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가 다시 $150를 찍는 슈퍼 스파이크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연쇄 도산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중에서 유가가 $150 간다는 극단적인 그 전망이 나오는 근거는 뭐 몇 가지 있는데, 앞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시추 장비 가동률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는 거랑, 그리고 최근에 한 5년 동안 친환경 때문에 기존 정제 시설 같은 데 투자가 끊겨가지고 설비가 노후되고 생산 능력이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원유를 많이 퍼내서 증산을 해도 여기서 정제 시설 같은 게 안 따라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급이 밀린다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뭐 다 들어보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저는 결정적으로 보는 게 요즘에 LNG 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바로 중장기적으로 진짜 유럽이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아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대신에 미국 셰일 가스를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 아니 진짜 툭하면 뭐 가스관 잠그네 어쩌네 하는데, 들어서라도 진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러시아 그 천연가스 벗어나야지 뭐 이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유로존은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드럽고 치사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유로존 4월 생산자 물가 보니까 37%가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제한급인데, 안 그래도 지금 식량 가격도 11% 올라간 것도 죽겠는데 러시아산 가스 끊기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 사단이 난 거고, 이런 상태로 쭉 가가지고 올 겨울 이제 한파까지 닥치면은 진짜 21세기에 사람들 얼어 죽고 막 큰 재난 터지는 거예요, 유럽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뭐 러시아산 가스는 관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유럽에. 근데 미국산은 당연히 배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제 도시가스 다 들어오는데 그거 다시 안 쓰고 예전 LPG 가스통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싣고 다닐 운송수단이랑 가스통들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바로 지금 이게 그 LNG 선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뭐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국제유가 $150라는 게 진짜 물로 치면은 그 100도씨 그 딱 끓는 점하고 비슷한 티핑 포인트인 게, 만약에 유가가 $150를 터치하든가 아니면은 뭐 이때로 가면은 분명 $150 찍는다 뭐 이런 전망만 있는 시점에서도 경기 침체가 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요도 줄고 또 원유 선물 대량 숏 포지션 실리면서 유가는 다시 급락을 하죠. 특히 원자재는 하도 그 스페큘레이션 그 투기 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또 그 분야라서 이 시세가 또 위아래로 급격하게 막 그 쏠림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고점 찍고 떨어질 때는 거의 수직 낙하하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어떤 뭐 가치가 올라가느냐?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통 유가가 높을 때 상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유가가 높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닐 때 이런 친환경 에너지도 같이 좋아 보이고 거기도 이제 돈이 같이 이제 뭐 가는 거지. 유가가 폭락한다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반사이익으로 갑자기 급등하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니 너는 왜 맨날 그 부정적인 전망이나 그런 경고 막 이런 쪽에만 꽂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월가의 가장 현실적인 그 생태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작년 크리스마스 직후에 런망주, LG 디스플레이 그때 당시 그거 비롯해가지고 국내 주식 다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오픈한다고 어쩌고 했을 때 미국도 이제 끝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올데이 브런치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연준 긴축 사이클 돌입했는데 바이 더 딥 해가지고 조정시 무조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다가 잘못하면 골로 간다고. 그것도 한 2,700번 정도 얘기했었는데.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모처럼 10만전자 추진위원회 의장 골드만삭스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한 한국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 10만 3천 원. 10만전자 집착 버리지 않네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18만 1천 원. 삼성전기도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25만 원.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게 LG 디스플레이는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16,000원. 다음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대차 목표가 22만원의 매수 유지, 기아차도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10만원 불렀습니다. 그 다음 K배터리에 대해서는 삼성 SDI를 기존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가 89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삼성 SDI에 대해서는 요즘 좀 노이즈가 있죠.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양분되고 갈리고 있는 외국계 하우스 뷰가 바로 그건데, 골드만삭스 앞에 말한 대로 89만원의 매수, 그리고 주말에 또 CLSA도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가 75만원에다가 투자 의견 매수. 그런 반면 앞에서 얘기한 저의 친정 시티그룹에서는 지난주에 갑자기 삼성 SDI 목표가를 93만원에서 48만원을 거의 그냥 절반으로 후려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증설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또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K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것은 맞는데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면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근데 이거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외국계하고 국내하고 싸워서 결과가 맨날 어떻게 됐냐. 가장 최근 사례로 보면은 작년 말에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 목표가 50만원 막 부를 때 JP모간이 이번처럼 딱 절반 23만원 외쳤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당시에는 막 미국 놈들이 배가 아파서 저러네, 뭐 BTS가 부러워서 저러네 막 난리치다가 지난 금요일 종가 보세요. 22만 8천 원. 결국 목표가 23만 원 낸 그 JP모간이 옳았고, 다음에 삼성전자 작년에 9만 원 넘어갈 때도 국내 장사치들은 이제 곧 10만 전자 갈 거고 14만 전자 그리고 연말에 20만 전자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비싼 거 아니라고 더 사라고. 연락에 막 그 한국 마바라들은 약 팔 때 모간 스탠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 내면서 곧 D램 공급 과잉으로 가격 꺾이고 삼성전자 주가도 긴 조정 구간에 돌입한다고 보고서 냈는데, 또 그때 막 뭐 미제 승량이 어쩌고 막 광분하더니만 결국은 삼성전자 지금 주가 보세요. 누가 옳았는지. 뭐 그 이전에도 뭐 수두룩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뭐 수두룩한 게, 왜 셀트리온도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셀트리온이 코로나 K 백신하고
K 치료제 둘 다 만든다고 막 들떠가지고 주가 30만 원 뚫고 올라가던 그때인데 갑자기 JP 모간이 셀트리온 매도 의견에다가 목표가를 그때 19만 원으로 후려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한번 그 재미를 본 그 주린이 분들이 셀트리온도 우리가 이긴다고 막 조정 받을 때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이면서 셀트리온 막 들어 올려가지고 결국 37만 원까지 보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최고점 꺾이면서 주가는 20만 원 깨고 진짜 19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올 초에 JP모간이 이제 또다시 야 셀트리온 지금 이 가격도 비싸다고 이번에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더 후려쳤는데 당시 주주들이 야 이거야말로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니네 그 참교육 좀 당해보라고 막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난 금요일 종가로 16만 1,500원. 아니 물론 분하죠. 저도 한국 사람인데 진짜 신경질 나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를 보호해줄 기관은 대체 어딨냐 이거야. 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도 외국계 증권사랑 전략을 같이 가는 게 맞든가. 개인도 대차거래 공매도 이제 뭐 허용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 리포트 이런 거는 최우선적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더 유명한 거 하나 있죠.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 못지않게 개미들의 그 무덤으로 불리는 바로 금호석유. 이것도 이제 JP모간이 어느 날 갑자기 목표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진짜 또 절반으로 후려쳤는데 이거 발표 나자마자 주가 곧바로 급락하고 막 난리 나니까 국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당시 이제 금호석유 목표가 60만 원 불렀던 그 사람인데 JP모간에서 갑자기 기존에도 34만 원으로 높지 않았는데 그거 18만 원으로 깎아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감에 근거한 미래를 그 대상으로 한 그런 개인 주장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JP모간을 무슨 타로점 치는 아줌마 취급을 했어요. 참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금호석유 지금 6개월째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외국계 증권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폭탄 투하하면은 그때라도 피하라고 우리가 미리 이거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공습 경보를 울려야 되는데 그때 나서도 그냥 이건 폭탄이 아니라 뻥튀기 기계네 어쩌네 뭐 국뽕 마케팅 비슷하게 반박하다가 결국 정말 많은 주린이 분들 투자자분들을 나락으로 보냈던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기도 한데 IMF 때 보세요. 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달랐을 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러니까 꼭 그 어떤 그 분석에다가 애국심이나 무슨 국뽕이나 자부심을 집어넣으면 꼭 사고가 나요. 실제로 동학농민운동 그때도 농민군이 최대 한 50만 명까지 몰살당했는데 일본군 사망자는 3명. 그나마 2명은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같은 일본 놈이 앞에 있는 일본 놈 실수로 쏴가지고 사고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하여튼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BTS 팬클럽 그 아미라고 그러면서 팬 더하기 애널리스트라고 일명 패널리스트라고 그러면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뭐 내가 애정을 갖고 내부 사정도 뭐 다 빠삭하게 파악했다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목표가로 제시한 게 50만 2천 원. 아니 조사 분석 업무를 주로 하는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덕질로 기업 분석을 했다는 게 진짜 누가 봐도 창피한 일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그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낮은지를 말해주는 거냐고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이브. 야심차게 신인 걸그룹 데뷔시키면서 진짜 하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온갖 지원에다가 돈 다 쏟아 부어가지고 홍보하고 막 난리 쳤어. 근데 앨범 나오자마자 학폭 논란 터졌어. 이걸 공부한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누가 예상할 수 있고 이거 누가 분석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게 과연 공부를 한다고 알 수 있는 영역이냐고요.
하여튼 삼성 SDI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은 원래 삼성 SDI의 경우 영업이익 대부분이 전자재료에서 나오는데 작년이 40%대였고 올해는 한 30%대로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뭘로 영업이익을 뽑아낼 것이냐 하면은 결국 그 에너지 솔루션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데, 근데 이 K 배터리 3사를 전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는 게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게,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그리고 삼성 SDI는 똑같이 2차 전지 제조사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랑 목표가 다 다르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당장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잡고 있다 보니까 원래 한국의 주특기 있죠. 일단 싸고 좋은 품질로 승부한다고. 그래서 마진율을 조금 낮게 설정해가지고 일단 선점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반면에 삼성 SDI는 2030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천천히 생산 설비 투자도 하고, 그동안은 뭐 어느 정도 글쎄요 배짱 영업이라고까지 하면 좀 오바고, 하여튼 지금 K 배터리 3사 중에서 마진율은 삼성 SDI가 제일 그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뭐 공장 짓는다고 바로 양산 수율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 바로 팔면 동시에 막 수금되고 이런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품질 관리 잘못해가지고 리콜이라도 한번 당하면은 대기업도 이게 감당 힘든 정도의 그런 시장의 배터리라는데, 그래서 결론은 삼성 SDI의 경우는 중국 CAT의 그 닝더스다이, 여기서부터 우리 LG, SK온 그리고 지금 박터지게 이렇게 다 같이 싸우는 상황에서 저마진율의 리콜 상조단 그 험악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삼성 SDI가 뭐 무작정 캐파 늘려가지고 리스크를 키우느니 보다 일단 중장기로 기간을 좀 늘려놓고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하나씩 정리가 될 때마다 거기 맞게 목표를 좀 달성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K 배터리의 최대 승부처가 이제 전고체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연구 개발하는 부서에서도 언제 제대로 상용화에 성공할지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지금은 일단 파일럿 라인, 그 왜 방송에서도 일단 임시로 반응 보려고 나오는 거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 전고체 그 배터리 심지어 공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지난 3월 달에 겨우 파일럿 공장 라인 착공 들어간 거 가지고 뭐 이미 지금 언론하고 마바라들은 전고체가 K 배터리의 미래다, 이것만 일단 나오면은 전 세계 2차 전지를 K 배터리가 다 씹어 먹는다고 막 너무 또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은 또 전고체 특허수를 봤을 때는 도요타가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하루 전날 뉴스를 다 파악해 놓고 보다 앞선 전략으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에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민주화 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정보민주화 동참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 이제 우리 하루 쉬었으니까 화요일로 한 주 첫 거래일을 시작하는데요. 자, 내일 6월 7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 IPEF 있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거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고. 요거 수혜주로 나왔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내일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시 인수위에서 이 백서를 공개한다 그래요. 국정 목표하고 국정 과제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 이제 수소경제, 원전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뉴스를 타고 나오기 좋죠. 자, 그리고 내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 간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하고 UAE 간 원전부터 산업기술 협력하는 거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제일 먼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전부터 해서 뉴스 다 막 타는데, 절대 그날 그 뉴스에 따라서 그 관련 종목 붕 뜰 때 그때 따라 들어가면 100% 물립니다. 차트 보세요. 다 똑같아요. 붕 뜰 때 바로 그냥 A자로 내리꽂아 버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의 플레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 풍력발전기 그 풍차같이 생겨 돌아가는데 옆에 가서 보면은 약간 희한한 돌고래 소리 같은 거 들리죠? 막 띠용띠용 띠용띠용 막 이런 소리. 예. 이거 배상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친환경에 진심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건 악재가 아니죠. 자, 그리고 내일 화요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 융합, 요거는 이제 다트에다가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관련주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내일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 6곳 선정. 여기에는 이제 기후위성, 기상위성 요런 테마가 이제 접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지식재산 기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이 손잡았다라는 역시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인데, 지식재산 기반, 여기 이제 사이버 보안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항공 우주 쪽 워낙에 잘 나가는데 이것도 항상 떨주 몰파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착수 및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지 이런 키워드가 증시에 또 있어요, 테마로. 자,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댐 정책, 건설에서 관리 위주로 본격 시행. 요건 이제 4대강 테마주부터 해가지고 수처리 관련주까지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콩 종자 소득으로 한 해 콩 농사 시작. 자, 올해도 그 식량 자원 물가 그리고 곡물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씨앗, 종자, 비료 이런 쪽. 근데 이것도 그 어느 날 갑자기 또 피크아웃이라고 큰 손들이 우리한테 내다바이 치고 또 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기도 떨줍 올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문체부는 2022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역 관광 이제 살아나야죠. 자, 내일 경제 일정은 5월 말 외환 보유액 공개되고요. 화물연대 내일 총파업 1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업을 하는 분들도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사측도 정부 쪽에서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겠지만 최대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좀 해결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이고, 요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련해서 또 이 수혜주가 있더라고요. 요거야말로 이제 떨주골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물립니다.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잖아요. 리오프닝 다들 말로만 떠드는데 절대 이거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거 주의하라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주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바로 유상증자 나올 타이밍이니까 또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어서 내일 중국에서는 5월 외환 보유액 나오고, 일본은 4월 가계 지출이랑 5월 외환 보유액 역시 나오고, 그리고 내일 아시아의 유일한 자원부국 호주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기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붙고 있죠. 자, 내일 밤 미국에서는 4월 무역 수지하고 소비자 신용 나오는데, 일단 FOMC 일주일 앞두고 지금 소비자 신용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 증언에 나서는데, 이분이 최근에 또 얘기한 게 내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한 게 큰 오판이었다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내가 진짜 큰 실수했어, 내가 진짜 그거 잘못 생각했어, 이런 얘기가 뭔가 엄청난 그 무서운 결정 내지는 어떤 작심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보통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눈치껏. 이어서 내일 우리 방위산업청이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이달 말까지 개최한다고 공개됐습니다. K방산. 특히 이제 주말에 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풍계리 핵실험 어쩌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이제 힘이 실리는데, 이것도 항상 어떤 그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내일은 국립공원공단하고 농협은행이 ESG 경영을 위해서 손잡는다고. 자, 내일 6월 7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나섭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가느냐 하면 네덜란드, 영국, 독일 같은 데 가는데 뻔하죠. 네덜란드는 ASML, 영국은 ARM, 독일은 지멘스. 그래서 이제 이번 출장에서 삼성전자 그 대형 M&A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나는 이번 건에 목숨을 걸고 나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 중에 공정위가 스타필드 하남 관련해 가지고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요. 또 공정위는 SKC 여기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제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는 또 정권의 아이덴티티상 공정위의 어떤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걸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